단서가 없다. 정말 증발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을 탁 끄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죽었다고 얘기 딱 들었을 때 그놈이가 딱 생각했어요. 탕탕 막 무슨 막 거기가 막 가스 뭐야 부탄가스 같은 거 터지는 소리가 그 전장 난 거 같아가지고 내다본 게 막 불이 허를 막 완전히 붙었던.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갑작스럽게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건물 안채에서 잠을 자던 슈퍼 주인 할머니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듯했습니다. 문이 안쪽에서 굳게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졸업식 건물을 모조리 태운 후에야 불길은 겨우 잡혔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은 양반이 저기 뭐 불을 화기 취급 잘못해가지고 실화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정도라면 할머니라든가 무슨 흔적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숨진 할머니의 시신을 찾기 위해 폐허가 돼버린 가게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의문의 화재 속에 사라져버린 슈퍼 주인 할머니. 실종된 할머니가 현장에 남긴 흔적은 단 하나입니다. 파담한 안방의 장판에서 핏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것은 사라진 김할머니의 혈흔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보이던지 사체가 보였으면은 아 이래서 이랬다라고 이제 기승전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계속 안 보이니까 경찰들도 없다. 단서가 없다. 정말 증발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찰들이.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린 김할머니. 그 차배 파는 게 시장 가려면 어디 거기 가지. 나 시장 가려고 온 게 그 아줌마가 감기 듣다고 콩나물 좀 사다 달라고 그래. 돈 1,000원 주면. 김할머니가 콩나물을 사달라며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넨 게 아침 9시 반. 가게 안에는 단골 손님 한 명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평소와 다른 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게에 들른 사람은 옆집 택배를 슈퍼에 좀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온 택배기사입니다. 시간은 오후예요. 점심 먹고 제가 거기 방향을 돌을 때는 대부분 12시 넘어서 거기를 가거든요. 마지막으로 가게에 온 손님은 집에 가는 길에 소주를 사러 왔던 동네 아주머니. 그때가 오후 6시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네 주민 김씨가 낮에 맡겨둔 택배를 찾기 위해 슈퍼에 들렀을 때 가게 문은 평소보다 일찍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불만 켜지고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제가 했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부부는 한참 동안 가게 앞에서 전화를 걸고 문을 두드렸지만은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됐죠. 불을 탁 끄는 거예요. 지금도 썰음이 참 끼쳐요. 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진짜. 그때 슈퍼 안치에서 누군가 조용히 불을 꺼버렸다는 겁니다. 그 시간 방 안에 있었던 게 누구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날 이후 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아도 할머니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슈퍼의 원인 모를 불이 난 것은 김씨가 슈퍼를 찾아간 지 만 이틀 후인 24일 새벽의 일이었습니다. 맨 처음 화재 신고를 한 사람은 매일 출근길 슈퍼 앞을 지나곤 한다는 물류 운송기사였습니다. 항상 여기는 지나치는 자리예요. 나오는데 뭐 불길이 보이더라고요. 박 씨는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즉시 소방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슈퍼에 불을 지른 사람은 누굴까? 그곳에 만일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이 박 씨가 목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재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주변에는 차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없었어요. 도로 주변에는 변변한 CCTV 하나 없이 그야말로 단서 하나 없는 셈입니다. 그 현장 주변 CCTV는 전혀 없고 그 현장을 가기 전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뭐 특별하게 용의 차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은 저희가 발견은 할 수 없었죠. 많아야 하루 매상 10만 원을 웃도는 작은 구멍가게. 게다가 돈을 버는 대로 은행에 저금했다고 하니 현금을 노린 범행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할머니가 평소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성격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까? 불이 번진 방향으로 볼 때 불은 김할머니가 머물던 안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방은 할머니의 혈흔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안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할머니의 시신을 어딘가로 옮기고 이곳으로 되돌아와 불을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에 앞뒷문 모두 문단속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처마 밑으로 불길이 나올 정도였다면 화재 최성기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화재가 발생한 것이 적어도 20-30분 이전이 아니었을까. 불이 난 시점은 신고 시점으로부터 불과 30여 분 전. 바꿔 말하면 이때 범인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22일. 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35시간 후인 24일 새벽의 일입니다. 범행은 이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실종이 된 시점은 화요일 밤인데 목요일까지 이거를 끌었다라고 한다는 점은 다른 이유가 있고, 이 사람한테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굉장히 간절한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할머니의 시신을 유기하고 방 안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꼼꼼하게 지워야 했던 사람. 범인은 틀림없이 할머니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사라진 직후에 동네에는 묘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단지가 붙어있는데 보니까 그 밑에다 아들이 죽였다고 거기 써있더래. 읍내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등장합니다. 할머니를 죽인 범인은 다름 아닌 둘째 아들이다. 김할머니는 오로지 아들 오형제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둘째는 다른 형제들보다 고향을 늦게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와 유독 각별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지고 어디고 다 수색을 하고 있는데도 엄마가 안 나오시니까 답답하고 정말 죽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실종된 직후 불탄 슈퍼 옆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생활하며 반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찾아 헤맨 것도 다름 아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길이 뭐 보상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보상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사건이 일어난 2008년 이곳에는 새로 4차선 도로가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 나는 길이거든요. 지금 이게 일부 소용이 된 거죠. 할머니 그 토지가. 할머니가 갖고 있던 땅의 일부도 도로로 편입되면서 할머니 앞으로 1억 2천만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오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이 재산은 자연히 아들들 앞으로 상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서울에 살고 있던 아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고향집에 내려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 뒤 이틀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둘째 아들은 고향에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행적도 확인을 해봤고 했지만 관련성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저희 확인이 된 부분이죠. 우리는 낙서가 나타났던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을 해봤지만은 지금은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낙서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오로지 소문뿐입니다. 누군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또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남들이 자신을 어떤 이유에서건 의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용의자로 볼 수 있는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낙서 형태로 남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낙서를 한 것이 고의적으로 여론과 수사의 방향을 아들에게 돌리려 했던 인물이라면 그는 한 번쯤 용의선상에 올랐을 겁니다. 당시 기동슈퍼 사건으로 가장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던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 죽었다고 얘기 딱 들었을 때 그놈이가 딱 생각했어요. 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물건을 내리고 진열을 하는 과정에 싸움이 났거든요. 그날 가게에 있던 손님 하나와 할머니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욕해가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내가 떼가지고 보내긴 했지만 그 할머니한테 그 어머니 같은 분한테 그렇게 막 취해가지고 욕해가면서 막 가만 안 준다고
그렇게 막 얘기한 것이 자꾸 저는 걸리는 거죠. 남자는 할머니에게 뺨을 맞고 으름장을 놓으며 가게를 나섰다고 합니다. 화재가 일어나기 몇 달 전 김 씨가 봤다는 남자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아침 기동슈퍼 한켠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그 남자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술도 자주 먹고 제일 많이 들랑달랑 한 사람인 게 이 동네에서는 술만 먹으면 정신이 좀 이상해 그 사람이. 40대 후반의 노총각인 그는 하루가 멀다고 김할머니네 가게에서 술을 마시곤 했다곤 합니다. 통신 수사 결과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0차례 조사를 받는 태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사건 당일 행적도 모호합니다. 형사들의 심증은 굳어졌지만 그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됐습니다. 검사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그는 거짓말 탐지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유력한 용의자이죠, 용의자. 인터뷰 도중에도 막걸리를 손에서 놓을 줄 모릅니다.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신다는 그는 술 때문에 슈퍼에 자주 갔던 건 사실이지만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순남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셨던 게 언젠지 혹시 기억나세요? 때가 1월 22일 거예요. 1월 22일. 이틀 전에. 감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저거 얘기도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사라진 그날 아침에도 그는 여느 때처럼 슈퍼에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에 찼죠. 술 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네. 차죠. 차라면 어디서 나갈 데도 없죠. 그 후 김할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밤낮 없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 또한 대수롭지 않은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원래 술 먹으면 해장술을 잘하거든요. 그 아침에 내 아줌마 보고 진짜 전화해가지고 문 열었냐고 때려 물어볼 때도 있고 아줌마하고 때려 싸울 때도 있고 사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아줌마 성깔이 보통 아니요. 싸울 때는 뭐 때문에? 아니 술 많이 먹는다고 또 뭐라고 해 또. 너 죽으려고 술과 환장했냐고. 자식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 여기 사는 동안 내 죽는 날까지는 그 아줌마 못 잃어버린다고. 평소 둘 사이는 부모 자식과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그는 끝내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기동 슈퍼 사건으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은 그만이 아닙니다. 할머니 명의의 빈집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 전씨. 집세 때문에 할머니와 돈 문제가 있을 거란 소문이 돌았던 사람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은 없었지만 그 또한 범행이 일어난 날의 행적은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기 전 기동 슈퍼에 묘한 절도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된 거죠, 한 달. 전혀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알면서 그냥 몸만 부들부들 떨으시면서 누구냐고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달라고 그랬지. 전혀 말 안 하지. 얼굴은 아신데? 그런 게 이제 얼굴은 아는 사람이라 하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줬어도 참 이 수수께끼가 빨리 풀렸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분이 말씀 안 하셨어.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거리에 주인 혼자 있는 슈퍼여서 가게에는 몇 차례 좀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한 달 전 도둑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꾹 다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 특별한 강도 전과자 하나가 인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과 6범인 그는 지난 2001년 김할머니를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로 그날 서천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지, 인천에 있었죠. 인천에 계실 때? 교도소 가서 그냥 5년 살고 나와가지고 여기 바로 왔다가 인천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기차 시간을 확인한 결과 그가 이곳을 떠난 시간은 오전 10시 36분. 할머니가 사라진 시점으로부터 9시간 전의 일입니다. 간발의 차로 그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사건을 둘러싸고 의문투성이의 용의자들이 즐비했지만 정작 범인이라는 의혹이 씌어진 건 가족이었습니다. 남은 단서는 단 하나, 할머니의 시신을 찾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사라진 그 시각 택배를 찾기 위해 슈퍼에 갔던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슈퍼 근처에
다른 차가 서 있다거나. 차 없고 자전거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자전거. 여기 길 쪽으로. 자전거는 혹시 색깔이 저녁이라 우리가 자세히 안 봤지. 자전거만 있다라는 것만 봤지. 자전거가 있었다는 범인은 사건 현장을 반복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범행이 일어났을 때 한 번, 시신을 옮기기 위해 한 번, 마지막으로 불을 지르기 위해서 또 한 번. 화재 당시엔 목격자가 없었지만 범인이 여러 차례 슈퍼를 찾았다면 한 번쯤 눈에 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취재 3주째 되던 무렵 뜻밖의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화재 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신고했던 박준석 씨로부터였습니다. 확실히 기억이 났다면 경찰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차를 어떤 종을 봤다. 근데 행여나 내가 잘못 봤나,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피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건 말은 안 했는데, 나 여기서 옆에 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본 것 같다. 그때 슈퍼 바로 앞에. 그럼요. 여기는 차가 거의 안 받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 혼자 살고 동네에다 차를 놓고 동네를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차를 끌고 들어가지. 불이 나기 전 슈퍼 앞에서 낯선 자동차 한 대를 목격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화재를 목격하기 2시간 전에 슈퍼 앞을 또 한 차례 지났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와 공장으로 향하던 길, 자동차를 본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앞 정면을 보고요. 후진으로 돼 있던 기억이 하얀색은 띄어요. 눈에. 차종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앞에가 라운드가 졌어요. 느낌이. 각지지 않고 하얀색인데 작고 크지 않고 중형은 아니고 경차도 아니고 소형 정도의. 공고차나 이런. 아니요. 승용차. 예. 승용차. 예. 이거 시신은 자동차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랫동안 이 주변 수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수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고리죠. 어떤 자동차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자동차가. 기억나는 것은 자동차의 모양과 색깔뿐,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특징이나 자동차의 번호판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학 수사기의 도움을 받아 박 씨 최면 수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본인? 슈퍼 다 왔어요. 불은 어느 정도에? 집 삼켰어요.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불렀어요. 천천히 돌려보세요. 천천히 돌리니까 뭐가 나와요? 출근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지금부터 화재가 나기 2시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 겁니다. 길가에 뭐가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최면을 잘 따라두던 박 씨가 2시간 전으로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진다고 말합니다.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어나도 되나요? 마치 뭔가에 가려진 듯 그 부분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거부하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담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깜깜하게 그게 비춰지는 거죠. 범행 현장에서 목격된 단 하나의 단서는 유일한 목격자의 기억 속으로 깊숙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